프롤로그 모두가 부러워했던 여인. 낙엽이 지는 궁궐 뒤편, 허름한 처소. 한때 비단으로 치장했던 방에는 이제 거칠고 낡은 이불 한 채만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는 쓰러져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다. 손등엔 검버섯이 얼룩덜룩 피어올라 있었고 한때 고운 비단을 어루만졌을 그 손은 이제 거칠고 투박했다. 누가 보아도 궁궐 구석에 버려진 늙은 여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그 눈은 여전히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깊고 고요하고 그 어떤 후회도 담지 않은 눈이었다. 창밖으로 들리는 궁녀들의 웃음소리. 누군가는 왕의 부름을 받았다며 분주히 움직이고 누군가는 새로 들어온 귀한 비단을 자랑하고 있었다. 여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참 오래된 일이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요. 왕의 사랑, 궁궐의 영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광. 그들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인지 수없이 말했어요.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잃은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제가 왕을 배신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제가 권력 싸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제가 너무 오만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두 틀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맞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손에 왕이 입을 맞추었다. 한때 그 손에 천하의 권세가 쥐어져 있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이 궁궐 구석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를.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창문 앞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인은 생을 마감했다. 궁궐의 어느 누구도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 기록은 그녀에 대해 단 한 줄만을 남겼다. 정빈 이씨, 왕의 총애를 잃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슬프고 그러면서도 더 아름다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일막 선택받은 여인. 봄날이었다. 궁궐의 정원에 벚꽃이 흩날리던 그 봄날, 16살 소녀 이연아는 궁에 들어왔다. 그녀는 특별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관리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양반가의 여식이었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집안. 하지만 연아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침착함이었다. 다른 궁녀들이 긴장한 얼굴로 왕의 행차를 기다릴 때 연아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차를 우렸다. 다른 궁녀들이 왕의 눈에 띄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할 때 연아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저 아이는 참 말이 없구나. 상궁 하나가 말했다. 왕께서 저런 아이를 좋아하실까? 글쎄요. 요즘 왕께서는 떠들썩한 것을 싫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연아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은 척했다. 아니, 사실 듣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궁녀들의 수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었다. 이곳은 전쟁터다. 아버지가 그녀를 궁에 보내며 했던 말이었다. 보이지 않는 칼이 오가는 곳이다.
절대 방심하지 말거라. 너무 눈에 띄어도 위험하고 너무 조용해도 의심받는다. 적당히, 단정하게, 조용하게. 그것이 살아남는 법이다. 연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왕이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연하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멀찍이 서서 왕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갑자기 왕이 걸음을 멈췄다. 저기 연못가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궁녀들이 연못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전하. 한 궁녀가 대답했다. 왕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분명 무언가 떠 있었다. 궁녀들이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연하가 조용히 말했다. 백로 한 마리가 막 날아갔사옵니다, 전하. 왕이 돌아보았다. 내가 보았느냐? 예, 전하. 하얀 백로였사옵니다. 물 위에 살짝 앉았다가 전하의 기척에 놀라 날아간 듯합니다. 왕이 연하를 바라보았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했는데 내가 보았구나. 소녀는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옵니다. 운이라. 왕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운이겠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연하라고 하옵니다, 전하. 연하. 연꽃이라. 왕은 한참 동안 연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날 이후 연하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 왕이 그녀를 찾았다. 처음에는 차를 달이라는 명이었다. 연하는 조용히 차를 우렸다. 왕은 그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시 한 편을 읽어달라는 명이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읽었다. 왕은 눈을 감고 들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왕은 점점 더 자주 연하를 불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왕이 말했다. 내가 다른 궁녀들과 다른 점을 아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내가 말이 적기 때문이다. 왕이 말했다. 이 궁궐에는 말이 너무 많다. 모두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의 환심을 사려고, 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너는 다르다. 전하, 너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한다. 왕이 연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가까이에서 모시거라. 그날부터 연하는 왕의 처소를 드나들게 되었다. 궁궐이 술렁였다. 저 이연하라는 아이가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더라. 아니, 겨우 16살 아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 왕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조심해야 할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총애를 받으면 위험하다고 했어. 연하는 그런 말들을 모두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다. 왕의 처소에 가서도 왕이 시키는 일만 했다. 차를 다리고 책을 읽고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아꼈다. 왕이 물으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고 궁궐의 소문을 전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16이 맞느냐? 어느 날 왕이 물었다. 예, 전하. 그런데 어찌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느냐?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떠들고 웃기 바쁜데. 연하는 잠시 생각했다. 소녀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배웠사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말은 칼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셨사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분이시구나. 하오나.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소녀가 말을 아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소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옵니다. 왕이 놀란 듯 연하를 바라보았다. 모른다고? 예. 소녀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할까 두렵사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왕이 웃었다.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연하야.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총명함이다. 그날 밤 왕은 연하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연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석 달 후 연하는 정빈의 자리에 올랐다. 16살 소녀가 하루아침에 왕의 빈이 된 것이다. 궁궐 전체가 떠들썩했다. 어떤 이들은 축하했고, 어떤 이들은 질투했고, 어떤 이들은 경계했다. 하지만 연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말을 아꼈다. 복은 갑자기 온다고 했다. 그날 밤 연하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복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창밖에 달이 떠올랐다. 밝고 환한 보름달이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다. 보름달이 차면 이내 기울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예감은 하고 있었다. 이 총애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막총애의 절정.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정빈 이연하의 처소는 날마다 화려해졌다. 왕이 하사한 비단이 쌓였고 귀한 보석함이 늘어났고 전국 각지에서 온 진귀한 물건들이 그녀의 방을 채웠다. 하지만 연하의 방은 여전히 단정했다. 그녀는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척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정빈 마마 왕께서 이 비단을 마마께 드리라 하셨사옵니다. 고맙구나. 저쪽 장롱에 넣어두거라. 입어보지 않으시옵니까? 나중에 보마. 연하는 늘 그런 식이었다. 왕이 선물한 것들을 받기는 했지만 과시하지 않았다. 입지도 차지도 자랑하지도 않았다. 정빈 마마는 참 욕심이 없으시네요. 한 궁녀가 말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저렇게 조용하시다니. 조용한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겠지. 나이 든 상궁이 말했다. 저 아이는 영리해.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 실제로 연하는 늘 조심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다른 후궁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왕비를 만나면 깎듯이 예를 갖췄고 선배 후궁들에게도 공손했다. 정빈 마마, 요즘 왕께서 자주 부르신다지요? 왕비가 물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전하께서 소첩을 아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왕비는 연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겸손하구나. 그 나이에 총애를 받으면 을에 교만해지기 마련인데. 감히 그럴 수 없사옵니다, 마마. 소첩은 다만 전하를 모실 뿐이옵니다. 왕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총애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이지 않는 법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연하는 왕비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하지만 왕의 총애는 계속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왕이 그녀를 찾았다. 연하야,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읽겠사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 전하께서는 요즘 정사에 지쳐 계시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는 시를 읽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왕이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요즘 조정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프구나. 연하는 부드럽게 시를 읽기 시작했다. 왕은 눈을 감고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조금씩 사라졌다. 연하야. 예, 전하. 너는 참 신기한 아이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연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궁궐의 다른 이들은 그것을 달리 보았다. 정빈이 왕을 홀렸다.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술수를 썼길래 저렇게 총애를 받는 거야? 들어보니 정빈의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던데. 필시 무슨 부적이라도 쓴 게 아닐까? 말도 안 돼. 정빈은 양반가 출신이야. 양반가라고? 겨우 지방 현감 집안이잖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지. 연하는 그런 소문들을 다 들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반응하는 순간 그것이 약점이 된다는 것을. 정빈 마마 소문이 안 좋사옵니다. 가까운 상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사옵니까? 대응할 것이 없다. 연하가 차분하게 말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사실이 아닌 것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지. 하오나 마마,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연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했다. 총애는 보호가 아니라 가장 밝은 표적이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도 크다. 조심해라, 연하야. 연하는 더욱 조심했다. 왕 앞에서도 말을 아꼈고 다른 후궁들 앞에서도 겸손했고 궁녀들에게도 친절했다. 하지만 시기는 계속되었다. 정빈이 또 왕의 부름을 받았다던데. 이번 달에만 벌써 10번째야. 왕께서 저렇게 한 여인만 편애하시다니. 연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왔던 궁녀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었다. 다른 후궁들도 그녀를 경계했다. 심지어 왕비마저도 달라졌다. 정빈. 어느 날 왕비가 그녀를 불렀다. 예, 마마. 요즘 왕께서 너만 찾으시는구나. 황송하옵니다, 마마. 황송하기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했다. 마마, 무슨. 내가 왕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사옵니다. 처음으로 연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첩은 전하 앞에서 감히 정사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사옵니다. 왕비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조심해라, 정빈. 총애는 영원하지 않다. 그날 밤 연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왕의 곁에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었다. 총애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였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름의 소나기였다. 연하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이 총애는 독이다. 달콤하지만 서서히 그녀를 잠식하는 독. 사람들의 시기, 질투, 경계.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전하. 연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빗소리만이 밤을 채울 뿐이었다. 그리고 연하는 알지 못했다. 이 총애의 절정이 곧 그녀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산막 보이지 않는 균열. 가을이 왔다. 궁궐의 단풍이 붉게 물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연하는 왕의 처소에서 차를 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연하야. 왕이 불렀다. 예, 전하. 요즘 조정이 시끄럽구나. 연하는 차를 따르며 대답하지 않았다. 왕이 계속 말했다. 남인과 북인이 날마다 다투고 있다. 서로 자기네 사람을 요직에 앉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나는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선택하기를 바란다. 왕이 한숨을 쉬었다. 너라면 어찌하겠느냐?
연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조심스럽게 차를 올리며 그녀가 말했다. 소첩은 전하의 뜻을 따를 뿐이옵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다. 왕이 연하를 바라보았다. 내가 내 생각을 묻고 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소첩은 정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그래도 말해보거라. 연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답이 아니겠사옵니까?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예. 남인도 아니고 북인도 아니고 오직 전하의 뜻만을 따르시는 것이옵니다. 왕이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가능할까? 소첩은 모르옵니다. 다만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전하께서는 왕이시옵니다. 신하들이 전하를 따라야지 전하께서 신하를 따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날 이후 왕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조정에서 남인과 북인이 다투어도 왕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믿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왕께서 편파적이십니다. 남인의 대신들이 항의했다. 요즘 등용되는 이들이 모두 북인 아니옵니까? 아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를 선택했을 뿐이다. 하오나 전하. 왕이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짐의 뜻은 정해졌다. 조정이 술렁였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왕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다. 필시 누군가 왕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을 것이다. 그게 누구겠어? 요즘 왕이 총애하는 그 여인이지. 정빈 말인가? 그래, 정빈. 들어보니 왕께서 정사에 대해 정빈과 상의한다던데 후궁이 감히 정사에 참견한단 말인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하는 그 소문들을 들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정빈 마마. 가까운 상궁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남인 대신들이 마마를 탄핵하려 한답니다. 무슨 죄목으로? 후궁이 정사에 참여했다는 죄로요. 연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오나 마마. 소문이 이미 퍼졌사옵니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왕께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왕께서 물으셨기에 대답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었다. 후궁이 왕의 정사에 개입했다는 것. 그날 밤 연하는 왕을 만났다. 전하, 소첩 때문에 조정이 시끄러운 것 같사옵니다. 왕이 손을 내저었다. 신경 쓰지 마라. 조정은 늘 시끄럽다. 하오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물었기에 내가 대답했을 뿐이다. 소첩이 후궁으로서 분수를 넘었사옵니다. 왕이 연하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내가 나를 도왔다. 전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마.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다. 왕의 보호가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왕이 그녀를 지키려 할수록 사람들의 시기는 더 커질 것이었다. 며칠 후 남인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다. 정빈 이 씨는 후궁으로서 분수를 넘어 정사에 참여했사옵니다. 이는 선왕 때부터 내려온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마땅히 정빈을 강등시키시고 궁에서 내쫓으소서. 왕은 그 상소를 찢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빈은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상소는 계속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신들이 연하를 탄핵했다. 연하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마마,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상궁이 물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연하가 조용히 말했다. 침묵할 수밖에 없다.
침묵이라뇨? 말하면 죄가 되고 침묵해도 죄가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하오나 마마. 그러면 소문만 커질 뿐이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든다. 하지만 한 번 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그날부터 연하는 더욱 말을 아꼈다. 왕 앞에서도 다른 이들 앞에서도 그녀는 점점 조용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다. 정빈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야. 필시 왕을 홀리기 위해 무슨 술수를 쓴 게 아닐까? 소문은 더욱 나빠졌다. 연하는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 혼자서 왕도 그녀를 지켜줄 수 없었다. 왕이 그녀를 지키려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말하자니 위험하고 침묵하자니 오해받고 무엇을 선택해도 함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궁궐이구나.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다.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르고 침묵 하나가 죄가 되는 곳. 창밖에 달이 떠 있었다. 이제 보름이 지나 조금씩 기울고 있는 달이었다. 연하는 그 달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의 총에도 이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막 하루아침에 추락. 겨울이 왔다. 궁궐에 눈이 내렸다. 하얗고 고요한 눈이었다. 연하는 자신의 처소에서 그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마, 왕께서 사흘째 부르지 않으셨사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다. 연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전하께서 바쁘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왕이 바빠서가 아니었다. 왕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하고 있었다. 조정의 압력이 너무 컸던 것이다. 남인과 북인이 연합하여 정빈을 내쫓으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왕비까지도 왕에게 압력을 넣었다. 전하, 이대로는 안 되옵니다. 정빈을 내보내셔야 하옵니다. 왕비 나는 전하께서 정빈을 아끼시는 것은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지금 조정 전체가 들고 일어났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 날 것이옵니다. 왕은 괴로워했다. 연하를 지키고 싶었지만 왕으로서 조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왕은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내관 하나가 연하의 처소를 찾아왔다. 정빈 마마 전하의 명이옵니다.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명이시냐? 내관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하거라. 마마를 패서인하라 하셨사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패서인, 왕의 여인에서 쫓겨나는 것, 모든 것을 잃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사옵니다. 다만 내일 아침 마마께서 궁을 떠나야 한다고.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일 아침. 예, 마마. 해가 뜨기 전에 궁을 나가셔야 하옵니다. 내관이 떠나고 연하는 혼자 남았다. 상궁들도 궁녀들도 모두 사라졌다. 총애를 잃은 여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비단들, 귀한 보석들, 왕이 하사한 물건들, 모두 의미 없었다. 왜? 연하는 중얼거렸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왕에게 한 번도 정사에 대해 먼저 말한 적이 없었다. 왕이 물었을 때만 대답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른 후궁을 모함한 적도 없었다. 궁녀들을 학대한 적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왕의 곁에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었다. 총애받는 것이 죄였구나.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날 밤 연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상궁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다. 마마 가실 시간이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보석도 비단도 모두 두고 갔다. 다만 하나, 왕이 처음 그녀에게 준 비녀만을 챙겼다. 마마, 전하를 뵙지 않으시겠사옵니까? 상궁이 물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전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도 전하를 찾지 않겠다. 하오나 마마, 한 말씀만이라도 말을 해서 무엇하겠느냐? 연하가 쓸쓸하게 웃었다. 전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처소를 나섰다. 새벽의 궁궐은 고요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았다. 다만 한 명, 멀리서 왕이 서 있었다. 연하는 그를 보았다. 왕도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왕의 눈에는 미안함이, 연하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연하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왕은 그녀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연하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궁을 떠났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궁문을 나서는 순간 연하는 무릎이 꺾였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나는 울지 않는다. 연하는 다짐했다. 나는 항변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었다. 연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피를 부를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다면, 만약 그녀가 조정 대신들의 이름을 대며 그들을 비난했다면, 왕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조정과 싸웠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나 하나가 희생되는 것이 낫다. 연하는 그렇게 생각했다.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그녀의 어깨에 쌓였다. 연하는 그 눈을 맞으며 걸었다. 아무도 없는 겨울길을 혼자서 오막 폐인이 되어 살아간 세월. 봄이 왔다. 하지만 연하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궁에서 쫓겨난 여인이 갈 곳은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녀를 외면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궁에서 쫓겨났느냐?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는 없다. 문이 닫혔다. 연하는 그날 밤 거리에서 떨어야 했다. 다행히 옛 상궁 하나가 그녀를 찾아왔다. 마마, 제가 모시겠사옵니다. 고맙구나. 연하와 상궁은 한양 외곽에 작은 집을 얻었다. 상궁이 모아둔 돈으로 간신히 얻은 누추한 집이었다. 하지만 연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저 여자 궁에서 쫓겨난 년 아니냐? 그래, 정빈이었다는 년이지. 무슨 짓을 했길래 쫓겨났대? 들어보니 왕을 홀렸다더라. 손가락질이 시작되었다. 연하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연하가 장에 가면 사람들이 비켜섰다. 저 여자 물건은 사지 마라. 부정탄다. 맞아. 왕을 홀린 년이잖아. 연하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다. 아니, 경멸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3년.
연하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물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다. 마마, 드시지 않으시면 안 되옵니다. 상궁이 밥을 떠다 주었다. 입맛이 없구나. 그래도 드셔야 하옵니다. 연하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떴다. 하지만 삼키기 힘들었다. 모든 것이 힘들었다. 살아가는 것이, 숨 쉬는 것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느 날 밤 연하는 중얼거렸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데. 상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하지만 사실이 아니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한때 정빈이었던 여인. 그것뿐이다.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다. 잊히는 것이 형벌이구나.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잊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연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왜 궁에서 쫓겨났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추측했고 소문을 퍼뜨렸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직접 묻는 이는 없었다. 연하는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5년이 흘렀다. 연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고왔던 얼굴은 수척해졌고 한때 부드러웠던 손은 거칠어졌다. 그녀는 날마다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 상궁이 받아온 일감을 밤새 바느질했다. 마마, 너무 무리하시옵니다. 괜찮다. 일을 해야 살 수 있다. 연하의 목소리는 이제 감정이 없었다. 담담하고 공허하고 텅 빈 목소리였다. 그녀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하루에 한마디, 이틀에 한마디, 때로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바느질을 계속할 뿐이었다. 10년이 흘렀다. 연하는 이제 30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50노인 같았다. 등이 굽었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새기 시작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다. 마마, 상궁이 조용히 불렀다. 하지만 연하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녀를 찾아왔다. 혹시 정빈 이연아 마마이십니까? 연하는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누구냐? 소인은 사관이옵니다. 젊은 사관이 말했다. 실록을 쓰고 있사옵니다. 마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사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들을 것이 없다. 마마, 사람들은 마마께서 왕을 홀렸다고 합니다. 정사에 개입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소인은 그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진실? 연하가 쓸쓸하게 웃었다. 진실이 무슨 소용이냐?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 소인은 믿겠사옵니다. 젊은 사관이 간절하게 말했다. 제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마마의 진짜 이야기를. 연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옵소서. 연하는 눈을 감았다. 오랜 기억이 떠올랐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 봄날. 왕이 처음 그녀를 불렀던 그 저녁. 총애의 달콤함과 시기의 독. 그리고 마지막 밤. 나는 연하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왕의 곁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궁에서 쫓겨나신 것이옵니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관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궁에 남아있으면 조정과 왕이 싸웠을 것이다. 그것은 나라 전체의 혼란을 의미했다. 연하는 눈을 떴다. 나 하나가 희생되는 것이 나았다. 하오나, 그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억울하지 않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날 밤 젊은 사관은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연하의 이야기를 실록에 쓰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식 기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하의 이야기는 여전히 역사의 그늘에 남았다. 15년이 흘렀다. 연하는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다. 말을 잃었고 기력을 잃었고 생의 의지마저 잃었다. 어느 날 아침 상궁이 그녀를 깨우러 갔다. 마마, 아침이옵니다. 하지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궁이 다가가 보니 연하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것처럼. 마마. 상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듣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여인.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다. 육막 뒤늦게 드러난 이유. 연하가 죽은 지 20년이 흘렀다. 왕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어느 날 궁궐의 깊은 창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게 무엇이냐? 새 왕이 물었다. 선왕의 물건들이옵니다, 전하. 내관이 대답했다. 왕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모두 선왕이 쓴 편지였다. 왕은 그 중 하나를 펴보았다. 연하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용서해다오. 나는 왕으로서 선택해야 했다. 너를 지키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왕은 계속 읽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다만 내 곁에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조정은 너를 용납하지 않았고 나는 약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 나는 매일 밤 너를 떠올린다. 내가 궁을 떠나던 그날 아침 나는 너를 불러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왕으로서. 왕은 다른 편지들도 펴보았다. 모두 연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선왕께서 정빈을 그토록 그리워하셨구나. 왕은 중얼거렸다. 내관, 정빈 이연하에 대해 알아보거라. 예, 전하. 며칠 후 내관이 보고했다. 정빈 마마는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그래, 어디서?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옵니다. 홀로 계시다가 쓸쓸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왕은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분이시구나. 그때 한 늙은 내관이 나섰다. 전하, 소인이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은 선왕을 모셨던 내관이옵니다. 당시 정빈 마마가 궁에서 쫓겨나게 된 일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늙은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시 남인과 북인이 대립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들은 서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이용하려 했사옵니다. 정빈을 이용하려 했다는 말이냐? 예, 전하. 남인은 정빈 마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북인은 정빈 마마를 제거하려 했사옵니다. 내관은 계속했다. 정빈 마마는 양쪽 모두를 거절하셨사옵니다. 거절했다고? 예. 남인이 선물을 보내도 받지 않으셨고 북인이 협박해도 굽히지 않으셨사옵니다. 왕은 놀랐다. 그래서 결국 남인과 북인이 손을 잡았사옵니다.
정빈 마마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이 정빈을 모함했다는 말이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사옵니다. 다만 소문을 퍼뜨렸사옵니다. 정빈 마마가 정사에 개입한다고, 왕을 홀린다고. 왕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선왕께서는 정빈 마마를 지키려 하셨사옵니다. 하지만 조정 전체가 들고 일어났사옵니다. 선왕께서도 어쩔 수 없으셨사옵니다. 늙은 내관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소인이 기억하기로 정빈 마마께서 직접 선왕께 청을 올리셨사옵니다. 무슨 청을? 자신을 내보내달라고요. 왕은 깜짝 놀랐다. 스스로, 예, 전하. 정빈 마마께서 말씀하시길 자신 때문에 왕과 조정이 대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옵니다. 내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빈 마마께서는 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궁을 떠나신 것이옵니다. 왕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왜? 선왕께서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느냐? 밝히셨다가는 조정이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이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침묵하셨사옵니다. 왕은 선왕의 편지를 다시 펴보았다. 나는 너에게 큰 빚을 졌다, 연하야. 내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다. 왕은 편지를 덮었다. 정빈은 영웅이었구나. 예, 전하. 정빈 마마는 진정한 충신이셨사옵니다. 왕은 명을 내렸다. 정빈 이연하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그녀를 위한 사당을 세우거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으로 사당이 세워졌지만 사람들은 그 사당에 오지 않았다. 저게 무슨 사당이야? 정빈 이연하를 위한 사당이래. 정빈? 그게 누군데? 모르겠어. 옛날 왕의 후궁이었다던데. 사람들은 연하를 잊었다. 아니, 애초에 그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역사는 그녀에 대해 단 한 줄만을 남겼다. 정빈 이연하,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조정의 압력으로 폐서인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가 왜 폐서인되었는지, 그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녀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 어느 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연하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지 않았다. 왕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에필로그 그녀가 잃은 것과 남긴 것. 시간이 흘렀다. 연하가 죽은 지 100년이 흘렀다. 어느 역사학자가 옛 기록을 뒤지다가 연하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정빈 이연하. 흥미로운 인물이군. 그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다. 선왕의 편지, 늙은 내관의 증언, 그리고 연하를 만났던 젊은 사관의 기록. 모든 것을 종합한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영웅이었구나. 그는 연하에 대한 책을 썼다. 침묵의 여인 정빈 이연하.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세상을 원망하지도 왕을 탓하지도 않았다. 다만 침묵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더 큰 것을 지킨 강함이었다. 하지만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화려한 영웅담을 좋아했다. 침묵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흥미롭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200년, 300년. 연하의 무덤은 잊혀졌다. 사당도 허물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기억했다. 말없이 자신을 희생한 여인을, 총애를 버리고 침묵을 선택한 여인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하는 무엇을 잃었는가? 모든 것을 잃었다. 왕의 사랑, 궁궐의 영화,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 하지만 연하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남겼다. 나는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킨 것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다. 역사는 그녀에게 냉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용기는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침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데 있지 않고 떠나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권력을 잡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역사는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빈 이연아의 이야기였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킨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침묵도 때로는 가장 큰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희생도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잊히는 것도 때로는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여운. 바람이 분다. 낙엽이 떨어진다. 어디선가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진다. 하지만 그 의미는 남는다. 영원히.